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어떻게 달러 중심의 세계 질서를 만들었는지 살펴봤습니다. 브레턴 우즈 체제, IMF와 세계은행, 마셜 플랜, 이 모든 흐름 속에서 달러는 단순한 미국 돈이 아니라 전후 세계 경제를 다시 움직이게 만든 중심 통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달러가 강했던 이유가 금과 연결돼 있었기 때문이라면 금과의 연결이 끊기는 순간 달러 패권도 약해져야 하는 것 아닌가? 겉으로 보면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는 각국 통화가 달러를 기준으로 움직였고 달러는 다시 금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세계 각국은 달러를 믿었고 그 달러 뒤에는 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달러의 힘은 금에서 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1971년 닉슨 행정부가 달러와 금의 연결을 끊습니다. 외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달러를 미국의 금으로 바꿔주는 것을 중단한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금 창구 폐쇄입니다. 이 사건은 브레턴 우즈 체제가 사실상 무너지는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달러도 함께 무너졌어야 할까요? 역사는 정반대로 흘렀습니다. 금과의 연결이 끊겼는데도 달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후에도 세계 경제의 중심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반전이야말로 달러 패권의 진짜 본질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먼저 왜 미국이 금태환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전후 세계 경제가 커질수록 무역도 늘고 투자도 늘고 각국 중앙은행이 보유해야 할 외환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달러가 있었습니다. 세계가 성장하려면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유럽이 재건되려면 달러가 필요했고 일본이 성장하려면 달러가 필요했고 국제무역이 확대되려면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세계가 필요로 하는 달러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 달러를 뒷받침할 미국의 금은 무한하지 않았습니다. 달러는 점점 더 많이 해외로 풀려나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가진 금의 양은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장과 각국 정부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정말 이 많은 달러를 약속한 가격대로 모두 금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요? 이 의심이 커질수록 브레턴 우즈 체제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달러가 너무 많이 필요해서 달러가 세계로 퍼졌는데 바로 그 달러가 너무 많이 퍼진 탓에 금과의 연결이 불안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브레턴 우즈 체제가 흔들린 핵심 이유였습니다. 미국 밖에 풀린 달러 규모가 미국의 금 보유량을 압도하기 시작하자 기존 약속은 더 이상 오래 유지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971년의 선택은 갑자기 나온 돌발 사건이라기보다 어느 정도 예정된 결말에 가까웠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결국 외국 중앙은행이 달러를 미국 금으로 바꾸는 통로를 닫았습니다. 당시 미국은 인플레이션 압력도 겪고 있었고 국제수지 문제도 안고 있었습니다. 기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커진 상태였습니다. 이 조치는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달러를 떠받치던 오래된 약속 하나가 공식적으로 끝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시선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제 달러 시대도 끝나는 것 아닌가? 하지만 바로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금이 빠졌는데도 달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이 되면 달러의 힘은 이미 금 하나에만 기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후 수십 년 동안 세계 경제는 이미 달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각국은 무역을 하면서 달러를 썼습니다. 중앙은행은 외환 보유고를 달러 자산으로 쌓았습니다. 국제금융시장도 달러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기업들이 해외 거래를 할 때도 달러가 필요했고 각국 정부가 위기를 대비할 때도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쉽게 말해 달러는 더 이상 금에 의해서만 지탱되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관성과 구조 위에 올라선 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건물이 금이라는 기둥에 크게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역, 금융시장, 외환 보유, 미국 국채, 국제결제라는 새로운 기둥들이 계속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금이라는 기둥 하나가 빠졌는데도 건물이 바로 무너지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달러는 새로운 방식으로 더 강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달러 패권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달러는 단지 미국 정부가 찍어내는 화폐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깊은 금융시장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에 가깝습니다. 미국 금융시장은 규모가 크고 거래가 활발하고 달러 자산은 사고 팔기가 쉽습니다. 특히 미국 국채는 전 세계 투자자와 중앙은행이 가장 널리 사용하는 핵심 안전 자산 중 하나가 됐습니다. 세계가 불안해질 때마다 사람들은 단순히 금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달러와 미국 국채 같은 달러 자산도 함께 찾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미국에서 위기가 시작됐는데도 달러가 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금융시장이 흔들렸는데도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달러와 미국 국채로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순처럼 보입니다. 문제가 미국에서 터졌는데 왜 사람들은 다시 미국 돈을 찾는 걸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달러 체제 밖에 그만큼 크고 깊고 즉시 움직일 수 있는 대안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은 안전 자산이지만 세계 무역과 금융을 모두 처리하는 운영체제는 아닙니다. 반면 달러는 무역, 결제, 외환 보유, 국채시장, 금융거래를 모두 연결하는 세계 경제의 핵심 통로가 됐습니다. 조금 더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971년 이전의 달러는 이 돈을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줄게라는 약속이 붙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1971년 이후의 달러는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세계에서 가장 크고 믿을 만한 시장에서
언제든 굴릴 수 있어라는 돈으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전자는 금고 속 금이 중요했습니다. 후자는 시장의 크기, 유동성, 제도에 대한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바로 이 두 번째 게임에서 훨씬 강한 나라였습니다. 달러 패권은 금본위의 패권에서 금융시장의 패권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이 변화는 미국에도 새로운 힘을 줬습니다. 금과 연결돼 있을 때 미국은 어느 정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달러를 너무 많이 내보내면 언젠가 금이 부족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태환이 끝난 뒤에는 그 제약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이것이 미국이 아무 제한 없이 돈을 찍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돈을 과하게 풀면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 있고 금리가 올라갈 수 있고 경기 침체라는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미국은 더 이상 보유한 금의 양에 맞춰 달러 체제를 운영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 대신 새로운 축이 생겼습니다. 미국 국채시장, 연준의 통화 정책, 미국 금융시장의 깊이, 그리고 세계가 이미 달러를 기준으로 쌓아놓은 거래 관행입니다. 브레턴 우즈 체제는 끝났지만 달러 중심 구조는 오히려 더 유연한 형태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1971년은 달러 패권의 붕괴 시점이라기보다 달러 패권의 성격이 바뀐 시점이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중요한 질문은 달러가 강하냐 약하냐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달러를 강하게 만드느냐?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는 금이 달러 신뢰의 핵심 고리였습니다. 하지만 브레턴 우즈 이후에는 미국 시장, 미국 제도, 미국 국채, 연준, 국제결제망, 그리고 세계가 이미 달러를 중심으로 짜놓은 구조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달러는 금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세계 경제의 운영체제 같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 말은 달러가 영원히 무조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달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 정치적 갈등, 인플레이션, 금리 정책 실패, 지정학적 충돌은 모두 달러 신뢰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를 진짜로 대체하려면 단순히 미국이 한번 실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달러를 대신할 통화가 나오려면 그 통화도 달러만큼 깊고 유동적인 시장을 가져야 합니다. 풍부한 안전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자본시장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위기 때 세계가 믿고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 시간 쌓인 제도적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경제 규모가 크다고 해서 세계 통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역을 많이 한다고 해서 곧바로 기축 통화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계가 위기 때 도망갈 수 있는 시장, 언제든 사고 팔 수 있는 자산, 그리고 그 돈을 믿게 만드는 제도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가장 오래, 가장 크게 갖춘 나라가 지금까지는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이 사라졌는데도 달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계 경제가 커질수록 달러가 쓰이는 영역은 더 넓어졌습니다. 국제무역에서도 달러, 외환 보유에서도 달러, 원자재 거래에서도 달러, 금융위기 때 안전 자산을 찾을 때도 달러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달러의 진짜 힘은 금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세계가 달러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든 구조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971년 금태환 중단은 달러 패권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달러 패권이 한 단계 성격을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달러는 더 이상 금으로 보증되는 화폐가 아니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신 세계 최대 금융시장, 미국 국채시장, 국제결제와 외환 보유의 중심이라는 더 강한 기반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브레턴 우즈 체제는 무너졌지만 달러 체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금이라는 물리적 보증은 사라졌지만 세계 경제가 이미 달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구조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결국 달러는 금을 잃었지만 세계 금융의 운영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체제의 핵심에는 미국 국채와 원자재, 특히 석유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금과의 연결이 끊긴 달러는 어떻게 다시 세계의 필수 통화가 되었을까요? 그 답은 석유 거래와 미국 국채 시장에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금태환이 끝난 뒤에도 달러가 계속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석유와 국채가 어떻게 달러 패권의 새로운 기둥이 되었는지를 이어가 보겠습니다.